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아들을 결혼시킨 6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제가 이 나이에 얼마나 늦둥이 아들을 결혼시켰나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시겠죠. 저희 아들은 제가 40 넘어 얻은 귀한 자식이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늦은 나이에 막둥이 아들을 얻어 지난 세월 참 많은 고생하며 키웠네요. 내가 고생해준 만큼 잘 커준 아들에게도 고맙고 좋은 여자 만나 가정 꾸린 제 아들이 참 대견하다 싶네요. 자식 하나 키우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기에 세상 모든 부모님들이 고생이 많으셨을 줄은 알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좀 대견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식을 키우는 내내 참 내 맘같이 되지 않는다 싶어 마음 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반항하고 어긋나는 아이를 보며 마음 졸인 것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부모로서 당연한 고생이고 노력임을 알면서도 저도 사람인지라 가끔은 눈물이 날 만큼 속이 상하고 포기하고 싶은 적도 많았어요. 그래도 다행히 잘 자라주어 그 아이도 누군가의 남편이 되었고, 이제는 그 고생과 세월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식 얘기라면 늘 어렵고 미안한 마음에 이렇게 글로 적는 것도 쉽지가 않지만, 그간의 제 사연을 말하고자 이렇게 사연을 적어 보냅니다. 사실 제게는 이번에 결혼시킨 막내 아들 말고 큰딸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대 초반 중매로 만난 남편과 결혼하여 낳았던 딸이었죠. 그 시절에는 딸들은 그냥 시집 가면 그만이었기에 위로 언니들은 금방 시집을 갔고 저 역시도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좋은 남편감이 있다는 얘기에 어머니 손을 잡고 따라 나간 그 자리에서 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엇비슷한 가정 형편에 비슷한 처지였던지라 저희는 궁합이 딱이라는 부모님 말씀에 군말 없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결혼 후에 근처 대도시였던 부산에서 신혼집을 구하며 맞벌이를 하며 살림을 키워나갔습니다. 남편은 기계 공장에서 일을 했고 저는 시장에서 도매옷 파는 점원으로 일을 하며 젊은 신혼부부 둘이서 열심히 돈을 모아 나갔어요. 이 돈으로 자식도 키우고 내 집 마련도 하겠다 생각하며 얼마 안 되는 돈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나갔습니다.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러니 그때는 새벽같이 일을 나가 다 늦어 들어오더라도 힘든 줄도 모르고 일을 하곤 했었죠. 그리고 결혼한 지 1년 만에 저는 뱃속에 딸아이를 품게 되었습니다. 첫 아이다 보니 성별 가리지 않고 귀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고 남편과 저는 뱃속의 아이를 위해 뭐든 다 해주겠노라 약속했습니다. 그때까지도 딸보다는 아들이 귀한 시절이었는데 저희 부부는 그런 건 상관없이 없는 형편에 자식 하나 낳아 잘 기르자는 생각을 하고 지냈었습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살아서 형편이 펴진다면 하나 더 낳고 싶은 욕심도 있었지만 욕심은 욕심일 뿐 실행으로 옮기기는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렇게 귀하디 귀하게 생각한 딸아이를 낳은 후로 혼자 아이를 돌보며 지내던 저는 아이가 조금 크자마자 다시 일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동네 어린이집에 보내두고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다시 시장을 다니게 되었죠. 저희는 장남 장녀도 아니고 물려받은 재산도 가진 것도 없는 부부였기에 어린 자식 두고도 그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자식 두고 일을 나가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향한 제 죄책감이 지워지지는 않는지 속으로는 아이에게 늘 미안해하면서 일을 나가곤 했었습니다. 하나뿐인 귀한 외동딸에 같이 있어주지 못해 미안하기만 한 자식이었기에 저는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빠듯한 살림이었어도 내 자식에게는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 해주고 싶었고, 하나라도 더 해주려 노력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부모 사랑은 끝이 없고 자식의 바람은 한이 없는지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식이 제 마음처럼 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순수하고 귀엽기만 했던 제 딸아이도 시간이 흘러 머리가 자랐는지 어느새 제 속을 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딸아이가 어릴 적부터 세상에 관심이 많고 놀기를 좋아하는 건 알았지만 부모들에게 자기 자식은 전부 착하고 귀엽기만 하기에 그래서 저도 제 딸이 발랄할 뿐이지 엇나갈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교복 입을 나이가 되고 벌써부터 부모에게 대들고 자기 고집을 부리는 건 역시 애가 사춘기라 그런가 보다 생각하며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고집 부리고 짜증 부려도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이었으니 타이르고 그러지 말라 하면 예전 어린아이 때처럼 금방 엄마 말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딸이 언젠가부터 용돈이 적다며 화를 내고 가끔씩 제 옷을 훔쳐 입고 화장을 하고 다니는 건 역시 잠깐의 방황일 거라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딸아이의 이른 사춘기는 제 생각보다 오래 갔고 그 후로도 점점 더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딸아이는 롤러장을 다니며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학교 아이들과 문제를 일으키거나 수업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한다며 제가 학교에 불려간 일도 몇 번 있게 되었습니다. 애 아빠는 일하기 바쁘다며 아이 일에는 별로 신경 쓰지 못했으니 딸아이를 다잡아야 하는 것은 오로지 제 몫이었습니다. 내 눈에는 여전히 어릴 적 예쁜 꼬마 아가씨 같은데 갑자기 커버려 반항하는 아이를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죠. 그래서 처음에는 방법도 모르고 그저 타이르고 달래기만 했고 그러는 사이 아이는 점점 더 제 품을 벗어났습니다. 우리 집 형편에 아이에게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대체 무슨 돈으로 사입었는지 모를 형형색색의 옷들과 머리는 맥주로 노랗게 물을 빼고 다니고 누가 봐도 제대로 된 학생 꼴이 아니었습니다. 아들도 아니고 나름 귀하게 키운 딸이 이러는 걸 보니 부모로서 미칠 노릇이었죠. 이러다가 정말로 학교라도 잘리면 어쩌려고 이러는지 저는 딸아이 때문에 매일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태희야, 너 요즘 왜 그러니? 왜 그렇게 질 나쁜 애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무슨 연애를 한다 그러고 그러니? 게다가 학생이 화장을 하고 다니고 말이야. 다방 같은 데를 가고 그게 학생이 할 행동이 있니?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너 나중에 대체 뭐 되려고 이러는 거야? 화장하고 다방 좀 가면 그게 뭐 어때서? 어차피 몇 년 뒤면 나도 어른인데 미리 한다고 무슨 일 생겨? 그렇다고 네가 지금 어른이니? 학교에서도 문제야 취급당하고 너 몇 번 더 빠지면 학교 잘릴지도 모른다는데 그런 건 겁 안 나니? 너 자꾸 이러고 다니면 그게 부모 욕먹이는 거야. 엄마는 지금 엄마 욕먹는 게 무서워서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런 것 때문이면 걱정하지 마. 나도 20살 되자마자 집 나가서 엄마 아빠랑 인연 끊을 거니까. 그때 되면 우리도 인연 끊어지는 거고 엄마도 나 때문에 사람들한테 욕먹을 일 없을 거야. 나야말로 이 답답한 집구석 하루빨리 벗어나는 게 목표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내 발로 나갈 때까지는 잔소리 좀 하지 마. 너 지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답답한 집구석이라니? 너 엄마 아빠가 너 하나 키우겠다고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르고 지금 그런 소리를 해? 열심히만 살면 뭐 하는데? 열심히 살아서 잘 살아? 하루 종일 일해봤자 맨날 돈 때문에 허덕이잖아.
자식한테 뭐 하나 제대로 해주지도 못할 거면서 나를 왜 낳았어?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돈 없으면 자식 낳으면 안 된다는 말이니? 집이 어려우면 어려운 와중에도 낳아준 부모한테 감사해야 하고 열심히 살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 해준 것도 없으면서 뭐가 감사해? 누가 낳아달라 부탁했어? 누가 바라기라도 했냐고? 메이커 하나 사주지도 못하는 주제 왜 나한테 난리야? 곧 안 볼 사이니까 몇 년만 참아. 내 자식이라고 그래도 착한 줄 알았고 옳은 것 그른 것 알려주며 착하게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대체 언제부터 잘못된 것인지 딸아이는 어긋나도 너무 제대로 어긋나 있었습니다. 어렵게 살면서도 웃음꽃 피던 우리 가족. 자식 위해서는 못할 것 없었던 부모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딸아이는 언제부터 우리를 그렇게 증오했던 건지 자기를 뭐하러 낳았냐며 막말을 하고 넉넉하지 않은 집안 형편을 증오하며 부모를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그 얘기를 제게 전해들은 남편이 딸아이에게 매를 들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이 맞고 자랐으니 내 자식에게는 매를 들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 매 없이 키워서 애가 잘못된 것인가 싶었던 저희도 뒤늦게 후회가 막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려서라도 아이를 다잡으려 했는데 하지만 가뜩이나 가난한 부모 형편을 한탄하던 아이는 잘해준 것 없는 부모가 매까지 들었다며 기어이 집을 나가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잘 다니던 번화가와 가게들을 뒤지고 다니며 하루 종일 딸아이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때는 전화도 없고 소식을 금방 알 수 없으니 하루 종일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딸아이를 찾아다니다가 아침이 다 되어서야 집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태희 어떡해? 이러다가 우리 딸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떡해? 어휴, 이 망할 놈의 자식. 지 부모한테 이렇게 대못을 받고 우리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말이야. 남편은 여전히 화가 많이 나 보였지만 그래도 딸아이를 걱정하는 마음만큼은 저와 같았습니다. 저희도 잘하고 싶어서 노력해 왔는데 내 속으로 낳은 내 자식조차 제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제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사이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 네, 여기 파출소입니다. 그 따님 데리러 좀 오셔야겠는데요. 평생 경찰서 한번 갈 일 없었던 저희가 딸아이 때문에 경찰서 문턱까지 밟아봤습니다. 딸아이는 길을 배회하다가 비행 청소년이라는 명목으로 파출소에 잡혀 들어갔고 그래서 그나마 다행으로 일찍 발견될 수 있었습니다. 다행인지 아닌지 그날 이후로 딸아이는 가출이나 별다른 반항 없이 집에 꼬박꼬박 잘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집안에서는 저를 모른 채 하고 공부 대신 라디오를 끼고 있기 매한가지였지만 그래도 저는 딸이 별 말썽 없이 집안에 있는 것만으로 다행이다 싶었죠. 그러면서도 혹시 딸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정말로 집을 나가려나 계속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을 막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결국 우려했던 일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태희야, 너 정말 가야겠니? 서울이 어디라고 아는 사람도 하나 없으면서 그 먼 데를 가겠다 그래. 응? 나 서울 가서 취직할 거야. 공장에서 일을 하던 회사 격리 일을 하던 서울 가서 살 거야. 부모가 돈을 못 주니까 나라도 벌어서 살아야지. 이제 나도 어른이고 알아서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마.
다 큰 자식이 취업을 하겠다고 하니 말릴 수도 없었지만 딸아이와 관계가 소원해졌던 저희로서는 딸이 이대로 영영 우리와 연락을 끊는 건 아닐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어디서 지내는지 알고 싶은 건 묻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딸아이는 알려주지를 않았어요. 태희야, 너 서울에서 잘 지내는 거 맞아? 어디 취직은 한 거야? 지금은 어디서 지내니? 밥은 잘 먹고 다니는 거야? 엄마 아빠가 걱정이 너무 많다. 어디 지내는지라도 말은 해야지. 다 큰 자식이 알아서 하게 그냥 두면 되지. 왜 그렇게들 난리야? 곧 취직할 거고 알아서 잘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도 부모가 자식 걱정을 어떻게 안 하니? 너 정말 이대로 우리랑 인연 끊으려고 그래? 엄마가 미안해. 태희야, 제발 우리 마음 좀 알아줘라, 응? 나도 자리 잡아야 연락을 할 거 아니야. 아무튼, 나 조만간 일도 하고 잘 지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딸아이는 저희에게 집 한번 찾아가지 못하게 하고 연락도 하지 않더니 취업이 되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어느 날 연락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연락 뜸하던 딸아이 걱정에 남편과 저는 살이 쪽 빠질 지경이었어요. 그동안 딸아이 빈자리를 보고 있던 저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고 있고 경제력이 있었더라면 딸아이가 집을 나가고 이렇게 어긋났을지, 어쩌면 내 자식이 이렇게 된 것은 다 우리가 모자란 탓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자책과 후회로 얼룩진 세월을 보내던 저는 1년 후 딸아이에게 한 통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1년 만의 소식에 반가움도 잠시, 저는 딸아이의 얘기에 심장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내가 애를 낳으면 어떨 것 같아?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애를 낳으면 어떨 것 같냐니? 네가 무슨 애를 낳아? 엄마도 내 나이쯤 나를 낳았잖아. 그니까 나도 애를 낳으면 어떨 것 같냐 이거지. 너, 너 설마 아니지? 아닌 거지? 태희야, 너 정말 무슨 일 있는 거니? 엄마가 당장 갈게. 너 지금 어디야? 갑작스러운 딸아이의 얘기에 저는 곧장 딸아이를 만나러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큰 일을 치룬 딸아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무미건조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딸의 모습에 저는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부모 몰래 애를 낳았다는 자식을 꾸짖어야 할지, 애 아빠는 어디 있냐 물어야 할지, 아니면 그래도 수고했다고 품어줘야 할지, 부모 노릇은 저도 처음인지라 매번 어려울 때마다 정답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놀란 가슴을 겨우 진정시키고 그 길로 아이 낳은 딸애와 핏덩이 같은 손자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 역시 제 품에 아이를 보고 까무라쳤고 집에 돌아가서 어찌 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물었지만 딸은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태희야, 말 좀 해봐라, 제발. 그래서 이 애가 누구 아들인데, 응? 누구 자식인데 애비도 없이 너 혼자 그러고 있었니? 말 안 하고 입 다물고 있는다고 낳은 애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네가 얘기를 해야 우리도 뭔가 하지. 아, 모른다니까? 아, 자꾸 물어봤자 나도 몰라. 그니까 그만 좀 물어봐. 그리고 어차피 몸만 추스리면 고아원 갖다 줄 건데 그 애 아빠가 누군지 뭔지 내가 알게 뭐야. 뭐? 이 애를 고아원에 보내겠다고? 내가 못 키우겠으니까 보내야지. 어쩌겠어. 그럼 엄마가 키워줄 거야? 아무튼 나는 못 키우니까 엄마가 알아서 해줘. 애 아빠가 누군지 말도 안 하지. 낳았으니 혼자라도 키우려나 했더니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기껏 10달 품어 힘들게 낳은 아이를 고아원에 갖다 주겠다는 딸이 저는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나가서 지 마음대로 하고 돌아다녀서 애까지 낳아오더니 이제 와서 지 자식 내다 버리는 것도 저더러 하라는 말이었나 봅니다. 그런 것도 자식이랍시고 사골 끓여가며 산후조리 시키던 제가 바보 같았지만 저는 차마 제 손자를 내다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를 보지 않았으면 몰라도 이미 봐버린 이상 그 아이를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결국 저는 한참 고심 끝에 손자를 제 호적에 올려 딸아이 대신 키우기로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당신 제정신이야? 우리가 나이가 몇인데 걔를 우리 호적에 올려서 키워? 태희가 못 키운다니 우리라도 키워야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결혼도 안 한 딸 앞으로 애를 올릴 거예요? 태희 쟤는 그럴 생각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데려오는 수밖에 없어요. 당신 그럼 사람들한테는 40 넘어서 아들 낳았다고 하게? 그리고 우리 형편이 어려워서 자식 하나밖에 못 낳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손자까지 키워 먹이겠다고? 남편은 처음부터 반대를 했었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자식에게 미안할 정도로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었으니 또 그렇게 자식을 떠맡아서 잘 키울 자신이 없었겠죠. 게다가 40 넘어서 늦둥이 낳았다고 주변에 설명하기도 어렵고 참 이래저래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차라리 1살이라도 어릴 때 보육원에 보내면 좋은 부모 만나서 잘 살지 않을까 하는 말까지 했지만 그 소리를 듣고도 저는 아이를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운이 좋아서 성격 좋은 부자 부모 만나면 고맙지만 그렇지 못해서 평생 고아원에서 외롭게 지내게 된다면 제가 죽어서도 그 죄를 다 갚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결국 저는 그 아이를 제 호적에 올렸고 제가 40줄에 낳은 늦둥이 아들인 셈 쳤습니다. 지인들한테야 늦둥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낳았다 하면 그만이었지만 매일같이 보는 친정 식구들에게는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딸아이 사정을 말하고 제가 손주를 데려와 키우게 되었다 설명을 했어요. 그러자 식구들 모두 남편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언니가 그 나이에 무슨 애를 키운다고 그래? 하나 키우는 것도 벅차다고 그 꼴 만들어 놓고 걔는 잘 키울 자신 있어? 차라리 모를 때 고아원 데려다 놓는 게 낫지. 그러다가 괜히 고생만 하지. 식구들이야 제 걱정이 우선이라 그런 소리 하는 줄 알겠지만 이미 그 아이를 자식처럼 생각하던 저로서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내 호적에 올리기로 한 이상 그 아이는 죽을 때까지 제 자식이었습니다. 너 앞으로 그런 소리 입 밖에 내기만 해봐라. 내 자식으로 키운다니까 왜 엄한 소리 해? 내가 없으면 몰라도 뻔히 키울 사람이 있는데 애를 왜 내다 버리냐? 고아원 가서 애가 행복하게 살겠어? 내가 해줄 거 없어도 사랑해주고 잘 키울 거야.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도 애 앞에서나 밖에서나 헛소리 하지 말어. 애가 알게 되면 너 가만 안 둬? 친모인 제 딸은 몸조리만 하고 도로 서울로 올라가 연락이 없었고 자기 아들 소식은 궁금해하지도 않았으니 그 아이를 책임질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늦둥이 아들의 비밀을 끝까지 지키려 식구들을 함구시켰고 그 후로 정말 제 자식처럼 키워왔습니다. 늦은 나이에 갓난쟁이 육아하려니 몸도 정신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한번 해봤으니 두 번째 부모 노릇은 좀 낫겠지 하며 잘해보려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자식 농사가 노력만으로 안 된다는 건 이미 한번 겪어서 알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사랑과 정성, 그것밖에 없었네요. 그렇게 갑자기 생긴 늦둥이 아들 소식에 주변에서는 아들 낳고 싶어서 40 넘어서 애를 가졌다고 다들 절 보고 수군거리곤 했습니다. 저희 딸이 말썽 피고 다녔던 걸 아는 사람들은 있던 자식이나 잘 기르지 자식 농사 망쳐놓고도 염치가 없다며 욕을 하기도 했네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소리를 듣고 마음이 아프고 창피하기도 했지만 부모는 자식 앞에서 부끄러움을 몰라야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지 어린 아들은 늙은 엄마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좋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키우던 제 아들과 저희 앞에 10년 만에 딸아이가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딸은 경환이를 두고 떠난 이후로 단 한 번도 집에 찾아오거나 연락을 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전화번호도 모르고 집 주소도 모르니 저 역시도 딸이 보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었죠. 그 긴 세월 어떻게 지냈는지 연락 한 번 없던 자식이 돌아왔으니 반가울 법도 했지만 10년 만에 돌아와서는 다짜고짜 제 아들을 돌려달라는 딸아이 때문에 제 자식을 마냥 반길 수가 없었네요. 엄마, 이제 경환이 제가 키울게요. 이제 다시 돌려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니? 경환이를 네가 키우겠다니. 내 호적에 올려서 키운 지 10년인데 이제 와서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그동안 키워주신 거 감사해요. 저도 이제 철 들었고 제가 무슨 짓 저질렀는지 정도는 알아요. 그리고 반성도 많이 하고 있고 더 이상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제 아이니까 이제라도 제가 키우는 게 맞죠. 저 곧 결혼할 건데 결혼할 그 사람도 저한테 아이 있는 거 알고 그 집에서도 경환이 오면 반겨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경환이 돌려주세요. 저는 그동안 아이에게 단 한 번도 친모가 따로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지 엄마가 지를 버리고 10년째 연락 없다는 이야기를 전할 자신이 없었고 딸아이가 고아원에 데려다 줘라 했으니 앞으로도 자기가 키울 일도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경환이 역시 저희에게 딸이 있다는 건 알지만 걔를 누나로 알고 자랐지 자기 엄마인 줄도 몰랐습니다. 자라는 아이 앞에서 주책맞게 말실수한 여동생과 의절할 만큼 저는 경환이가 사실을 알고 상처받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키우는 동안 없던 태몽 이야기까지 꾸며 아이에게 제가 부모라고 말하곤 했어요. 처음에는 고생길이 훤하다며 반대하던 남편도 귀여운 경환이를 보며 늦둥이 아들처럼 끼고 돌았고 경환이는 여태 저희가 곱게 키운 저희 아이였습니다. 그런 애를 두고 이제와 돌려달라 하다니 딸이야말로 제 배로 제가 낳은 자식이었지만 참 무정하다 싶었네요. 하지만 저는 당연히 안 된다며 아들을 내어주지 못하겠다고 말했고 딸아이는 자기가 낳은 자기 자식이니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며 억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안방에서 한참 실랑이를 하는 사이 언제 들어왔는지 학교 갔다 돌아온 경환이가 문 앞에 있었습니다. 우리 얘기를 어디까지 들었을지 너무 놀란 저는 뛰쳐나가 아이 손을 붙들었죠. 경환아, 학교 다녀왔니? 오면 말을 하지. 언제 왔어? 저를 빤히 보고 말이 없던 아이는 이미 전부 얘기를 들은 듯 했습니다. 겨우 10살짜리가 들어봤자 뭘 알겠나 싶어 애써 넘어가려 했지만 아이는 그런 제 행동에 더 배신을 느꼈는지 처음부터 제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 저 사람은 네 누나야. 엄마가 얘기했었지? 누나는 서울에서 일하고 있다고.
누나가 경환이 보고 싶다고 왔네. 거짓말. 저 사람 누나 아닌 거잖아. 내 엄마라며. 다 나를 속였어. 다 거짓말쟁이야. 제가 뭐라고 설명할 사이도 없이 아이는 제 손을 뿌리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놀란 제가 곧장 아이를 쫓아나갔지만 이미 50이 넘은 제가 날쌘 아이의 뒤를 쫓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사라진 아이를 찾아 하루 종일 돌아다녔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까지 합심해 아이를 찾아다녔지만 아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딸이 가출했을 때도 이렇게 찾아다녔던 것이 생각이 나 마음이 참 복잡하더라고요. 그나마 걔는 그래도 지 앞가림할 나이였는데 경환이는 그때 겨우 10살이었습니다. 그 어린애가 길이라도 잃고 혹시 잘못되는 건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곤 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아이를 찾아다니다가 집에 잠시 들어갔더니 딸아이가 아직 가지 않고 천하태평하게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고치고 돌아와서도 부모에게 자식 떠넘기고 간 딸이 기어이 이 사단을 만드는구나 싶어 내 자식이지만 원망스러웠습니다. 자기 자식이 집을 나갔는데도 걱정 하나 없이 보이는 모습에 이럴 거면 아이를 왜 찾아온 거냐 따져 물었죠. 너, 네 새끼라면서 데려가야겠다 그러더니 애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걱정 하나 안 되는 거야? 네가 지금 TV가 눈에 들어와? 유괴당한 것도 아니고 지발로 나갔잖아. 춥고 배고프면 다시 돌아오겠지. 뭐? 걔 이제 겨우 10살이야. 그런 애가 이 밤에 밖에 있다는 게 말이 되니? 너 데려가서도 이렇게 무책임할 거야? 애초에 왜 데리러 온 거니? 응? 사실 나 결혼하기로 한 사람이 불임이에요. 그 집안에서 진작 알고 있었고 그래도 어떻게든 여자 붙여서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어려웠나 보더라고. 그러다가 날 만났는데 나한테 애가 있는 것도 알고 그 애를 자기 자식으로 입양시키고 싶다 하더라고요. 어차피 아주 모르는 남의 자식 데려오는 것보다는 엄마 핏줄이라도 키우는 게 여러모로 좋으니까. 그래서 데려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 집 여유도 있고 시댁이 잘 사는데 경환이도 여기보다는 부잣집에 사는 게 더 좋지 않겠어? 네가 정말 엄마가 맞다 생각하니? 어떻게 네가 낳은 네 자식을 끝까지 수단으로만 생각해? 아무 쓸모없다 싶어서 고아원 데려가라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또 자식 앞세워서 결혼하려고 애를 데려가겠다 이거야? 너는 애가 상처받는 건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 거니? 지금 애가 충격받아서 밖을 헤매고 있는데 나 우리 경환이 너한테 못 보낸다. 어차피 내 호적에 올린 자식이고 너 이제 와서 그런 말 할 자격 없어. 나 앞으로 너 같은 자식 없는 셈 치려니까 앞으로 내 새끼 훔쳐갈 생각하지 말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도 마라. 그날 저는 처음으로 딸아이에게 손찌검을 했습니다. 사고치고 온 것, 10년 만에 찾아온 것까지는 그러려니 해도 어린 자식을 함부로 하는 것이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때 그리워 애탔던 제 자식과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아이를 데려가면 어쩌려나 했는데 애가 집을 나가고 제가 속을 썩는 것을 보더니 자기도 괜히 고생할까 싶었는지 순순히 물러나더라고요. 다행히 집 나간 아이는 다음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애가 아파트 뒤편 버려진 빈집에서 꼬박 하루를 숨어 있었더라고요. 애가 겁도 없이 그런 곳에서 하루를 버텼다니 저는 자식에게 결국 상처를 주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동안 경환이에게 말하지 못했던 그간의 상황들을 전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어린애가 그 상황을 잘 이해했는지 어른들의 사정을 알아줄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제가 친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버린 상황에 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역시 충격이 컸는지 경환이는 그 후로 저희 앞에서 말문을 닫아버렸어요. 배고프다, 아프다 같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말은 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만화 얘기를 하루 종일 떠들던 경환이는 없어져 버렸네요.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클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던 저는 경환이를 병원에 데리고 상담까지 받으면서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걸로도 부족한 건지 경환이는 점점 더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갔어요. 그리고 몇 년 뒤 이른 사춘기가 찾아왔고 딸아이 어렸을 적 하던 반항들처럼 비슷한 말썽들이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 잘해보려 많이 노력했는데 여전히 제 마음 같지 않은 자식 농사에 저도 다시 상처를 받고 말았습니다. 중학생이 된 아이는 딸아이처럼 집을 떠돌며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은 겪어도 익숙해지지 않는 건지 저는 아들에게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괜히 혼이라도 냈다가는 자식에게 상처만 더 키워줄까 싶어 큰 목소리 내는 것도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전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던 저는 아들이 저를 원망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며 아이에게 맥까지 들며 반항을 못하도록 붙잡았습니다. 너 학교도 빠지고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대체 어쩌려고 이래? 뭐가요? 진짜 엄마도 아니면서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고 학교에서 부른다고 학교 찾아오지 마요. 난 할머니라고 알리기도 싫고 엄마라고 부르기도 싫으니까. 딸아이가 낳은 애라 그런지 그때는 정말 딸아이랑 너무나도 비슷했습니다. 절대로 딸처럼은 키우지 않겠다 다짐하며 열심히 노력했지만 제 노력이 별로 의미 없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경환이 역시 지 엄마처럼 20살이 되면 독립을 하겠다며 계속 엇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던 아이가 진실을 알게 된 후로 책 한 자 읽지 않고 방황을 하더니 결국 제대로 된 학교도 가지 못하고 양아치들이 다닌다는 공고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성적이 안 되니 거기라도 보내야 했지만 그곳에서 더 나쁜 아이들과 어울려 다닐까 싶어 늘 마음이 놓이지를 않았어요. 이제 겨우 3년 남았는데 계속 이런 상황이라면 아들 역시 제 딸처럼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부모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건지 자식 둘 다 내 마음 하나 몰라주고 엇나가는 것은 전부 제 탓인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20살이 되기 전까지 어떻게든 경환이의 마음을 움직여 다시 공부도 시키고 대학도 보내서 제 앞가림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던 일도 관두고 그 후로 매일 아들을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밥 먹듯 빠지는 아들이 걱정되어 같이 등교를 하고 학교에 잘 들어가는 것 보고서 학교 끝나기를 기다리며 다른 곳에 새지 않고 집으로 데려가기를 반복했습니다. 창피하니 학교 오지 말라던 아이는 자기를 따라다니는 저를 보며 화를 냈지만 저는 그렇게라도 하는 수밖에 없었네요. 좀 그만 좀 따라다녀요 제발. 누구 쪽팔려 죽는 꼴 보고 싶어서 이래요? 학교까지 쫓아오지 말라니까. 애들이 누구냐 그러면 할머니라 그래요. 엄마라 그래요. 우리가 무슨 사이인지 제대로 설명도 못하면서 왜 자꾸 따라다니고 다른 애들 보기 부끄럽게 하냐고요? 너 계속 학교 빠지면 결국 정학이라잖아. 내가 쫓아다녀서라도 학교 보내야지 별 수 있니?
그러게 혼자서라도 잘 다니지 그랬어. 속 썩이는 건 언제고 이제 와서 부끄럽다 그러니? 아, 진짜 그만 좀 가라고요. 아, 내가 알아서 간다고. 자꾸 이러면 나 20살 되기 전에 가출해버릴 거예요. 그렇게 학교 근처에서 경환이와 한창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애가 갑자기 저를 피하겠다며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가려 했고 그 순간 바로 뒤에서 트럭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경환아, 조심해! 경환아! 제 목소리도 듣지 않고 옆에도 보지 않고 달려나가는 경환이가 곧 차에 치일 것 같았습니다.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결국 저는 앞뒤 가리지 않고 몸을 던졌고 제가 대신 다치며 아이를 구해냈습니다. 깨어나 보니 제가 중환자실에 누워 있더라고요. 여기저기 붕대로 칭칭 감고 무려 일주일을 의식 없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아들을 먼저 불렀어요. 경환아, 경환아, 우리 경환이 괜찮은 거 맞아요? 살았어요. 앞이 잘 보이지도 않아서 옆에 들리는 인기척에 아들의 소식을 물으니 옆에서 아들이 제 손을 붙들어주며 괜찮다 말해주더라고요. 아들의 목소리를 들은 저는 그제서야 아들이 무사하다는 소식에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경환아, 너니? 세상에, 너 어디 다친 데 없어? 괜찮은 거야? 아유, 다행이다. 엄마는 너 정말 어떻게 되는 줄 알고 10년 감수할 뻔했다. 엄마 일주일이나 못 일어났어요. 근데 일어나자마자 내 걱정부터 하세요? 아이가 몇 년 만에 저를 다시 엄마라 불러주었는지 그때의 감동은 아마 평생 가도 잊지를 못할 듯하네요. 그날 아들은 간신히 깨어난 저를 붙잡고 참회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엄마가 일주일 못 일어나시는 동안 저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이대로 엄마 돌아가시면 저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제발 살려달라고 엄청 기도했어요. 그리고 살려만 주시면 앞으로는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착한 아들 되겠다고 약속했어요. 제가 그동안 상처받았다는 핑계로 반항하고 다녀서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공부도 다시 하고 대학도 꼭 갈게요. 믿고 지켜봐 주세요, 엄마. 자기 대신 몸을 던진 제 사고 덕분인지 아들은 그 후로 제 진심을 알아주며 다시 예쁘고 착한 제 아들이 되었습니다. 공부는 잘 못해도 되지만 그래도 이제 정신 차리고 잘 살아보겠다며 말을 해주니 이제서야 내 마음을 알아주는 아들 덕분에 고마웠어요. 그 후로 아들은 제가 퇴원을 할 때까지 쭉 제 곁을 지켰고 퇴원 후에 아들은 약속처럼 정말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반항 때문에 중학교 기초조차 없었던 아들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다시 해나가야 했습니다. 늦게 마음을 잡은 탓에 금방 좋은 결과가 있을 수는 없겠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아들 녀석이 뿌듯할 수밖에 없었죠. 그동안 미뤄진 공부들이 많은 덕분에 아들은 한동안 바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6년간 해온 것을 몇 년 만에 쫓아가려니 결국 재수를 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1년 재수 끝에 명문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문턱 한번 밟아보지 못했던 저희가 아들 덕분에 학사모까지 써보고 늦둥이 자식 잘 키워 명문대 보냈다며 동네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아보게 되었네요. 딸, 아들 모두 반항하고 엇나가는 것을 비웃으면서 제게 자식복 없다고 욕하던 사람들도 우리 아들이 명문대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다들 부러워하기만 했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자랑이기에 저는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대학에 들어가 사회복지사를 전공하게 된 아들은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듯 보였고, 뒤늦게나마 정신을 차리고 잘 사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열심히 하는 자식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기에 바리바리 반찬 싸들고 서울과 부산을 다니면서도 한 번도 고생이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저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엄마는 절 이렇게 챙기시는데 그동안 속썩여서 죄송해요. 그땐 제가 정말 철이 없었다 싶네요. 왜 제 생각만 했는지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미 한 번 한 얘기를 왜 또 해? 엄마도 너한테 미안한 게 많지. 엄마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네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더 바랄 것도 없다. 아유, 예쁜 내 새끼. 우리 경환이가 엄마의 자랑이고 엄마는 이제 더 바랄 거 없이 행복해. 엄마, 근데 제가 왜 사회복지학과에 다니게 된 줄 아세요? 글쎄, 그러고 보니까 왜 그러는지 이유는 못 들은 것 같네. 무슨 이유라도 있어? 사실 다 엄마 때문이죠. 엄마가 친아들도 아닌 저를 이렇게 열심히 키워주신 거 보면서 저도 많이 뉘우치고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엄마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면서 살고 싶어서요. 그래서 복지사를 하기로 한 거예요. 나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다는 아들의 얘기에 저는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껏 별의별 일을 다 겪으며 힘든 일이 더 많다 싶었는데도 아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니 그 고생들이 싹 잊혀질 정도로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잘못된 부모인가 의심될 때도 많았는데 아들이 잘 자라준 걸 보니 제가 그동안 헛수고를 한 것은 아니구나 싶어 더 없는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를 생각하며 남을 돕고 싶다던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잘못한 과거를 뉘우치겠다며 봉사를 다니다가 거기서 참한 아가씨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아들 걱정은 없으니 아들이 누구를 데려와도 환영해줄 생각이었지만 그 아가씨가 비영리 재단 이사장님의 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저도 깜짝 놀랐죠. 제 예비 며느리가 배경도 좋고 인품도 좋다니 아들도 모르고 만난 거지만 둘 다 비슷한 일을 하고 있으니 어쩌면 운명처럼 잘 만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후에는 아들이 며느리를 따라 사돈이 하시는 재단에 들어가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보고 제 아들이 부잣집에 사위로 들어갔다며 땡잡았다 하지만 저는 재단이니 돈이니 하는 것보다는 사돈이나 며느리나 다들 약자를 생각하는 좋으신 분들이라는 것이 훨씬 제 마음에 듭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남들이 부러워하는 가정을 꾸린 것을 보니 이제서야 돌고 돌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아간다 싶네요. 제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게 될지 모르겠지만 살아있는 그날까지 제 아들과 그 가족들을 챙기며 살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제가 그날까지 더 이상 마음 졸일 일 없이 지내기를 빌어주세요. 감사합니다.